이 집에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겨울 김장하던 시댁 마당,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삼삼하게 찔러댔습니다. 넌 우리 집에 맞지 않아! 당장 나가! 그리고는 제 팔을 세게 밀쳐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을 나선 바로 그 여자가 사실은 국내 최대 시니어 복지재단 창업주에 숨겨진 외동딸이자 5천억 원 상속 예정자였다는 사실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인생 반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결혼 전 첫 상견례 자리,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남의 한 호텔 뷔페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차려입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입고 간 원피스는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박명자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옷깃에서 멈췄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히셨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시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형제는? 친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힘들게 자라셨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있는 집딸이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가 될 강소라도 어머니 눈치를 보며 저를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값비싼 음식들을 어색하게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포크를 쓰는 법, 냅킨을 접는 법, 음식을 먹는 속도까지 모든 게 채점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라는 건 단순히 우리 민호만 잘 챙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만 일을 시켰습니다. 지우야, 이거 다듬어. 저거 썰어. 설거지도 내가 해. 소라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언니는 직장 다니니까 피곤하잖아. 시어머니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싱크대 앞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음엔 좀 더 빨리 하도록 해. 손님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라가 뒤늦게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도와줄까요? 처음으로 건넨 호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언니,
보육원은 어땠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소라를 봤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야, 거기서 뭐해? 나와. 소라는 저를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지도록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 때마다 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밤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는 더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상을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 뭐 먹을 만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니어 복지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저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지유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유선생, 오늘도 왔구만.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산다니까.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유야,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가 복지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서류를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센터 안을 둘러보다가 제가 휠체어를 미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할아버지를 계단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언니, 소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신 후 소라에게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언니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줄 몰랐어.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살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라는 얼른 돌아섰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라는 시어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언니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대수야? 집안 배경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앉아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카페 아르바이트 그만뒀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 체면이 깎이잖아.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려고 하는 일인데
체면 문제로 접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내 말이 틀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냥 당분간만 하게 두면 안 돼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엄마 말씀이 맞긴 해. 지우야, 우리 조금만 더 아끼면 되잖아. 결국 남편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복지센터 어르신들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들의 웃는 얼굴, 할아버지들의 감사 인사. 그것들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난 왜 이 집에서만 이렇게 작아지지?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무조건 동조하던 소라가 이제는 가끔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을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화복지재단 비서실입니다. 정 회장님께서 위독하셔서 마지막으로 지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 회장님, 오래전 보육원을 떠난 후에도 가끔 찾아와 용돈을 주시던 그분. 지금 어디세요?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댁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센터 어르신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빨리 갔다 와. 차가 병원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를 단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야.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부르셨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너한테 미안한 것만 많구나. 회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저는 정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최도윤입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과 관련해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께는 공식적인 자녀가 없으십니다. 최도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마음에 품어오신 아이가 한 분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지우 씨입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이 폭발할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친척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힘겹게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 몰래 찾아와 주시던 그 아저씨,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오시던 분,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신 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정이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한테 돌려줘야 할 게 있어. 회장님이 최도윤 변호사를 보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씨를 정화복지재단과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명하십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재산이나 재단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우야, 회장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셨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넌 내 마음 그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회장님, 심장 박동 소리가 일자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 씨, 회장님은 평생 당신을 지켜보셨습니다. 왜 저를 보육원에 보내신 거죠? 회장님의 사업 파트너들이 위협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죠.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저를 안고 있는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회장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누구였을까? 보육원 출신 며느리가 아니라 재단 창업주의 딸이었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시어머니는,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 외롭고 버려진 어르신들을 위한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식 유언장 공개 날이 되었습니다. 대형 호텔 회의실에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최도윤 변호사와 함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될 리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쪽입니다. 변호사가 저를 단상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친척들, 기자들, 재단 관계자들 모두가 저를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고 정재훈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재훈 회장님은 정화복지재단과 전 재산 그리고 향후 개발 예정인 시니어 요양타운 사업의 모든 권리를 한지우 씨에게 상속하십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총 추산 5천억 원 상당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상속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서류들을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단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던 애한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도윤 변호사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십니까? 이건 너무 큰 짐이에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사과이자 믿음입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평생 당신을 지켜보며 적어두신 기록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입학식 날, 졸업식 날,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보육원 출신, 숨겨진 상속녀 등장, 시니어 복지계의 지각 변동, 정화복지재단 5천억 규모 상속 공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한지우. 제 얼굴이, 제 이름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 시어머니와 민호, 소라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정화복지재단의 새로운 상속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상속인은 한지우 씨입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민호가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가 맞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라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재산과 함께 국내 최대 시니어 복지재단의 운영권까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뉴스를 본 것입니다. 민호야, 이거 진짜야? 내 와이프 맞아? 대박이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소라는 멍하니 TV를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지 불과 며칠 전, 그 며느리가 5천억 상속녀였다니. 우리 집에 맞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의 전화, 이웃들의 전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대단하던데? 미리 알았어? 이참에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부터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대단하던데? 미리 알았어? 이참에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난리였습니다. 동료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야, 내 와이프 진짜 그 사람 맞아? 5천억이라며? 너 완전 대박 났네. 민호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아내가 바로 그 상속녀였다니. 소라는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순간들. 넌 우리 집에 맞지 않아. 보육원 출신 주제에.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화장을 대충 하고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복지센터. 지우 만나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지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안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우 선생,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어르신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집으로 돌아오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제대로 몰라봤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어머니. 지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재산을 생각하신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건가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5천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한 번도 사람으로 보여진 적이 없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늘 부족한 며느리, 집안 수준에 안 맞는 사람. 그렇게만 보셨죠? 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럼 뭘 원하니? 내가 뭘 해야 하니?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처럼 외롭고 버려진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건 알겠는데 우리 집은? 민호는? 민호 오빠는 어머니 편을 선택했어요. 제가 쫓겨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는 제 일이 있어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제발. 시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지우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어르신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와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실패했어.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시댁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일주일 후 정화복지재단 공식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 시댁분들께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셔야죠. 가족이니까요. 호텔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재단 관계자들, 각계 인사들. 구석 자리에 시어머니와 민호, 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들이 그 시댁 식구들이래. 며느리 쫓아낸 사람들. 완전 망신이겠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정화복지재단 새로운 이사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만 불이 켜졌습니다. 한지우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깨를 곧게 펴고 예전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앉은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때 어떤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우리 집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맞고 쫓겨났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지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집안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줄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대 위 큰 화면에 요양타운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재단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구석 자리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우리 집에 맞지 않는다고 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회장이 숨죽였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 외로운 어르신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우리 집에 꼭 맞는 분이라고 말해드릴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구석 자리에 세 사람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복수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카메라가 구석 자리를 비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숨이 막히는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들었나요? 라고 물으시려는 거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그날 뉴스는 제 발언으로 도배됐습니다. 상속녀, 시댁 갑질 폭로, 보육원 출신 며느리, 5천억 상속 후 참교육.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배간시당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하려고? 동료들의 차가운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새로운 요양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화복지재단이 만든 첫 번째 시니어 마을이었습니다. 아담한 건물들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국화꽃이 만발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입주하셨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직접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는 이제 어르신의 집입니다.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데서 살 수 있나?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꼭 맞는 분이세요. 개원식이 끝나고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언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말해. 엄마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타운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싶다고. 정말? 응. 매일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언니 뉴스 나온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셨어.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소라야. 아니, 들어줘. 엄마도 민호 오빠도 나도. 우리 모두 잘못했어. 언니를 사람으로 안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원봉사 할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고 전해줘. 정말? 고마워, 언니.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요양타운에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옷차림.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조끼를 건넸습니다. 이거 입으시고 박 선생님이 일 알려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끼를 받아 입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는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담요를 덮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박 선생, 고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나와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2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여기서 얼마나 일할 건가?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계속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족은 없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며느리? 여기 원장 말인가? 네. 우리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랑스럽겠네. 자랑스럽죠.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집안, 학벌, 돈. 그런 것만 봤지 사람의 마음은 안 봤어요. 어르신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저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천천히 하게.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원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니,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은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대해주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우야.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시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그래, 그래야지.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었습니다. 해질녘 요양타운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정원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건물 2층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 교훈을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노을이 요양타운을 붉게 물들이고 어르신들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 누구나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